사라져가는 희망. 여름이 되어 몇 년 만에 무더위가 찾아왔다. 나는 오히려 이 끔찍한 무더위를 즐기면서 풍경과 모기향을 갖춰놓고 유카타를 느슨하게 입고 다다미 방에 앉아 나팔꽃 모양의 부채를 붙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워드 프로세서 앞에서 지냈다. 에어컨은 물론이고 선풍기조차 쓰지 않는 것은 반쯤은 취미 같은 것이다. 본인은 꽤 즐겁게 살지만 가끔가다 놀러오는 사람들에게는 열탕 지옥이 따로 없다. 자연히 백중을 맞이하기 전부터 손님의 발길이 뜸해졌다. 그런 연유로 다키자와가 나의 집에 온 것은 거의 한 달 만이었다. 태풍이 찾아오고 공기에서 조금씩 가을이 느껴지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한약을 마시고 입가심으로 먹으려고 데쳐낸 찹쌀 경단을 수돗물에 식히고 있으려니 다키자와가 저녁 매미 울음소리 속을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다키자와는 전부터 더위에 약해서 고등학교 때 하숙 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고향에 내려갈 비용을 죄다 쏟아부어서 에어컨을 설치했다는 남자다. 당시만 해도 혼자 사는 사람에게 에어컨은 대단한 사치품이었다. 그래서 나를 제외한 친구들은 모두 그의 집으로 앞다투어 몰려갔다. 아무튼 그를 방으로 들이고 찹쌀 경단에다가 깡통에 든 삶은 팥을 듬뿍 얹어 내준 다음 나는 오랜만에 보는 그의 모습에 놀랐다. 몰라보게 수척해졌던 것이다. 아무리 더위를 탄다고 해도 너무 심했다. 온몸에서 살과 함께 생기까지 송두리째 빠져버린 것 같아서 어쩐지 섬뜩할 정도다. 무슨 목단 등농도 아니고 라고 농담처럼 말하자 그는 커다란 눈을 번뜩이며 나를 노려본 다음 고개를 수그렸다. 목단 등농이라는 작품에는 어떤 남자의 집에 밤마다 여자가 찾아오는데 남자가 점점 수척해져서 알아보니까 그 여자가 귀신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키자와가 몰라보게 수척해졌길래 그런 농담을 한 것이다. 그 다음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지 난처해진 나는 여름 동안 찍은 꽃 사진들을 다키자와한테 보여주고 잠시 동안 조용히 경단을 먹었다. 심드렁하게 사진을 넘기던 다키자와의 손이 문득 나팔꽃 사진에서 멎었다. 동네 아이가 화분에 키우는 커다란 보라색 나팔꽃을 아침 일찍 가서 찍은 사진이다. 중심이 새하얗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 짙은 보라색으로 물들어가는 근사한 꽃인데 꽤 마음에 드는 사진이라서 확대 인화해 놓은 것이다. 다키자와는 몇 분 동안 그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신음소리 같은 것을 내면서 고개를 쳐들었다가 내가 스푼을 허공에 멈춘 채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깨닫고 사진을 내던졌다. 나 노이로제인가 봐. 다키자와는 겸연쩍은 것을 얼버무리듯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아무래도 이상해. 해마다 여름만 되면. 말하다 말고 몸을 부르르 떨더니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 다음부터는 날이 저물 때까지 두서없이 잡담만 하다가 그날 밤에는 우리 집에서 잤다. 그런데 한밤중이 지났을 때였다. 나는 묘한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방충망을 통해서 시원한 밤바람이 들고 있었다. 바깥에서 비치는 가로등 불빛에 자명종을 보니 3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하품을 하고 일어나 다키자와를 보았다. 다키자와는 입을 크게 벌리고 뭔가를 쫓는 듯한 몸짓을 하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다키자와 위에 뭔가가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착각이었던 듯 다음 순간에는 허공을 휘젓는 다키자와의 팔만 보일 뿐이었다. 시원한 밤이었는데도
그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야, 다키자와! 흔들어 깨우려 하자 다키자와의 오른팔이 날아와 내 오른쪽 뺨을 날려버렸다. 책꽂이에 머리를 찧어서 눈앞이 빙빙 돌았다. 다키자와, 일어나! 책꽂이에 몸을 기대며 호통을 치자 휘저어대던 손이 갑자기 멎더니 그가 엄청난 기세로 몸을 벌떡 일으켰다. 주먹을 쥐고 어깨로 숨을 몰아쉬고 있다. 나는 욱신거리는 머리를 손으로 누르면서 일어나 불을 켰다.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묻자 다키자와는 멍하니 내 얼굴을 보면서 나팔꽃이 라고 했다. 뭐라고? 나팔꽃? 잠에 집착이 강한 나는 기분이 상당히 상해서 다키자와를 보았다. 그리고 오싹했다. 그렇지 않아도 수척해진 얼굴이 거무스름해지고 눈이 퀭했다. 전등 불빛 때문인지 머리카락도 허옇게 보였다. 나팔꽃 여인이 꿈에 나와. 두 손에 얼굴을 묻은 다키자와의 어깨는 격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숙 생활을 시작한 것은 17살 때였다. 아버지 아는 사람의 커다란 집 별채를 통째로 빌린 덕택에 굳이 말하자면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다키자와는 기쁜 마음으로 그 방에 살기 시작했다. 별채라는 말이 주는 인상처럼 어두운 숲을 속에 있는 방이 아니라 동쪽과 남쪽으로 창문이 난 밝은 13제곱미터짜리 방이었다. 남쪽에는 작은 툇마루가 있고 그 옆에 수도가 붙어 있었다. 부엌도 욕실도 없었지만 밖에 있는 수도가 의외로 유용해서 여름에는 비닐풀에 물을 받아놓고 대충 몸을 씻곤 했다. 그 수도 옆에 동향 창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에 누가 수세미 실ong을 만들었는지 가느다란 대막대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다. 다키자와는 원예나 요리 같은 데 흥미가 전혀 없었지만 친구 중에 그런 취미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 그가 어느 날 집에서 키운 나팔꽃씨를 가져와서 동양 창문 아래에 있는 대막대 옆에 심었다. 꽃이라도 있으면 이 살풍경한 방도 달라 보일 거라고 했다. 그 말대로 7월이 되어 보라색과 붉은색, 파란색 나팔꽃이 피기 시작하자 몸이 건조하던 다키자와의 방도 어딘지 모르게 환해졌다. 어쩐 일인지 자러 온 친구가 없던 밤에 다키자와는 꿈을 꾸었다. 투명한 아름다움을 지닌 긴 머리의 여자가 자기를 보고 있다. 그녀는 다키자와의 발치에 얌전하게 앉아 그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안아주세요 라고 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깼지만 남자 고등학생이 그 정도의 성적인 꿈을 꾸는 것은 그리 드문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웃었을 뿐 그날 밤은 그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 역시 자러 온 친구가 없던 날 또다시 꿈에 여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안아주세요 라고 했다. 이번 여자는 지난번 여자와는 다른 사람 같았지만 투명한 느낌이나 반질반질한 머리칼은 똑같았다. 이번에도 곧바로 잠이 깬 다키자와는 두 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다니 하며 고개를 갸웃했을 뿐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았다. 그 해에는 에어컨을 사느라고 써버린 차비를 고맙게도 아버지가 다시 보내주었기 때문에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꿈을 다시 꾸는 일 없이 여름이 끝났다. 이듬해의 여름은 선뜩할 만큼 기온이 낮았다. 다키자와는 남들과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 준비에 바빴다. 밤에는 2시쯤까지 공부하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새벽 특강을 들었다. 원예를 좋아하는 친구는 그해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전근 가는 아버지를 따라 인도네시아로 가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방면에 흥미가 없는 다키자와는 나팔꽃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꽃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조차 기억에 없을 정도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은 사람처럼 곤히 자는데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상당히 어렴풋하고 몽롱한 꿈이었다. 머리맡에 여자가 앉아 있다. 전체적인 인상은 가녀린데 허벅지와 볼, 손등에는 살이 통통하게 붙어 있다. 그녀가 입을 연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 한다. 그러나 거기서 그녀의 모습은 모호하고 불명확한 의식 속으로 묻혀버린다. 그런 꿈을 이틀 연속으로 꾸었다. 그러나 자명종의 금소금이 곧 꿈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다키자와는 잠이 부족해 멍한 머리로 커다란 자기 몸뚱이를 침대에서 질질 끌어내 바깥에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새벽 특강을 들으러 갈 준비를 했다. 옆집 담벼락 틈으로 비쳐든 한 줄기 아침 햇살에 가짜 대리석으로 만든 수돛가와 오래되어 기울어진 수도꼭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나팔꽃은 열송이도 더 피어 있었다. 다키자와는 별 생각 없이 손바닥에 물을 받아 나팔꽃에 뿌려주었다. 물방울은 소리에 놀란 송사리 떼처럼 땅으로 흩어졌다. 젖은 손을 털고 방으로 돌아가려던 다키자와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누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뒤를 돌아보고 다키자와는 한순간 오싹했다. 나팔꽃이 모조리 이쪽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짙은 보라색과 붉은색, 파란색의 중심에 있는 하얀 부분, 그곳이 마치 외눈처럼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몇 분간, 아니 몇 초간, 갑작스레 오줌이 마려운 것을 참으며 외눈박이 나팔꽃들과 마주 보았다. 그러고는 계단을 차내듯 벗어버리고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노이로제다 하고 다키자와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단호하게 자신을 설득했다. 수험 공부를 너무 많이 한 탓이다. 그해 여름은 금세 끝났다. 다키자와는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공부한 보람이 있었는지 지망한 대학에 합격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친구들과 태평하게 노는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다. 장마가 거칠 무렵부터 친구들이 냉방이 되는 그의 방으로 몰려왔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마음 편한 친구들과 시시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오겠다는 사람을 막지는 않았다. 그 덕분에 하숙 생활 3년이 되어 다키자와의 방은 거의 아편굴이나 다름없어졌다. 하찮은 토론, 여자 이야기, 외설스러운 이야기. 그리고 밤이 되어 이야기도 지겨워지면 상자에 든 명란젓처럼 다닥다닥 붙어 쿨쿨 잤다. 돌아 눕는 것조차 힘든데도 익숙해지고 나니까 이 친구들의 땀내가 진동하는 방에서 자는 잠이 묘하게 기분 좋게 느껴졌다. 이상한 일이다. 배를 걷어차였다느니 이 가는 소리가 시끄럽다느니 하면서도 다키자와는 답답한 자세로 푹 잘 수 있었다. 그러다가 또 꿈을 꾸었다. 여자가 앉아있다. 여자는 다키자와의 방에서 잠자고 있는 남자들 모두를 내려다보고 있다. 다키자와는 꼼짝도 못하고 누운 채로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보면서 묘하게 화사한 여자네 라고 생각했다. 작년, 재작년보다도 조금 더 야윈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묘하게 부드럽게 느껴진다. 여자의 눈은 작년보다도 더 컸다. 문득 그 눈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움직일 수 없는 채로 그녀를 가만히 쳐다보자 그녀는 몸을 가볍게 돌렸다. 그러자 그녀의 뒤로
또 한 사람, 비슷한 여자가 보였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차례차례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데도 서로 다른 여자들이었다. 안아주세요. 그녀들은 촉촉하게 젖은 커다란 눈으로 다키자와를 바라보았다.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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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때 누군가가 몸을 세게 흔들어서 다키자와는 눈을 떴다. 유카와라는 선배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왜 그래? 너 꿈꿨니? 가위 눌린 것 같던데? 이미 날이 밝아서 여름날 아침다운 가슴 설레는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욕구 불만인가? 다키자와는 생각했다. 여자가 줄줄이 나와서 안아달라고 하는 걸 보면 틀림없다. 사내 녀석들만 기왓정처럼 포개져 있는 방을 보면서 다키자와는 한숨을 내쉬었다. 별로 욕구 불만 같지는 않은데 자기도 모르는 마음속 깊은 곳에 욕망이 다처럼 가라앉아 있는지도 모른다. 멍하니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팔찌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시마라는 이름의 친구인데 그의 이마에 연잎에 맺힌 이슬방울처럼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다. 두들겨 패듯 깨워도 얼마 동안 꼼짝도 않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잠과 의식의 경계를 떠도는 것 같았다. 나 아무래도 이 방하고 궁합이 좀 안 맞나 봐. 30분 걸려 겨우 잠에서 완전히 깬 시마는 담배를 피우면서 그렇게 말했다.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 방에만 오면 꼭 여자 꿈을 꿔. 앗 소리가 나오려 했지만 다키자와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유카와가 외설스러운 말로 시마를 야유하자 시마는 울컥해서 말했다. 선배,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이건 무슨 괴물이에요. 보라색이니 파란색이니 자홍색이니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들이 줄줄이 나오니까 기분 나빠 죽겠어요. 뭐라고? 꼭 나팔꽃 같은데? 유카와 선배는 웃으며 벽에 걸린 달력을 돌아보았다. 아, 그렇구나. 오늘이 음력으로 칠석이야. 나팔꽃 유령이 나올 만도 하네. 까칠한 수염을 쓰다듬는 유카와를 다키자와는 의아하다는 얼굴로 보았다. 민속학을 전공하고 얼굴이 중년 아저씨 같은 선배는 묻기도 전에 싱긋 웃으면서 대답했다. 야, 이건 상식이야, 상식. 나팔꽃은 칠석과 인연이 깊은 꽃이거든. 이리아의 나팔꽃 시장은 7월 7일에 서잖아. 칠석이라고 조리대 장식만 떠올리면 안 돼. 칠석하고 나팔꽃이 무슨 상관인데요? 글쎄, 하지만 나팔꽃을 견우화라고도 하잖아. 견우 알지? 그리고 직녀는 나팔꽃 아가씨라고도 하잖아. 게다가 한방에서는 나팔꽃씨를 이뇨제와 변비약으로 쓰는데 그걸 견우자라고도 불러. 견우의 자식이다라는 뜻이지. 오, 변비야. 아이, 그렇다고 나팔꽃씨를 그대로 삼키면 안 돼. 책에 따라서는 독극물로 취급하기도 할 정도로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팔꽃은 어느 초등학교에서나 1학년 자연실습 재료로 사용되잖아. 그래서 흔하디 흔한 원예 식물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지.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꽤 희한한 식물이야. 마녀시에 등장하는 나팔꽃은 뭐 실은 도라지라든지 뭐 무궁화도 나팔꽃이라고 불렸다든지 뭐 그래. 선배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옛날에 남자 화장실에 깔때기 모양의 변기가 있었다면서요. 나팔꽃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것도 나팔꽃이라고 불렀었대요. 신이 나서 나팔꽃 강의를 계속하는 유카와에게 시마가 당치도 않은 소리를 하는 바람에
다키자와는 웃었다. 너 그런 옛날 이야기를 잘도 안 해.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전에 저희 어머니가 미국 사람 집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골동품을 좋아하는 사람이더래요. 현관에 옛날 우체통이 놓여있질 않나. 복고양이가 놓여있질 않나. 일본인은 생각도 못하는 식으로 물건을 쓰는 걸 보고 감탄하면서 거실을 들여다보았대요. 근데 거실 한가운데에 그 나팔꽃이 사계절 꽃을 담고 떡 버티고 있더래요. 그 외국인은 그게 변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지. 어쨌든 어머니는 웃음을 참느라고 모처럼 외워간 사교적인 표현도 써먹을 겨를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키자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어서서 툇마루 쪽 창문을 열었다. 미적지근하기는 해도 신선한 공기가 흘러 들어온다. 다른 사람들이 비몽사몽간에 항의하는 것도 무시하고 다키자와는 마당으로 나가서 수돛가에서 세수를 했다. 나팔꽃은 피어 있었다. 그들은 오늘이 칠석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 하고 다키자와는 생각했다. 이상하게도 유카와에게 나팔꽃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꿈속의 나팔꽃 유령들에게 어쩐지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듬해도 그 이듬해도 여자들은 음력칠석을 전후해서 다키자와의 꿈에 나타나 안아달라고 속삭이기를 잊지 않았다. 다키자와는 그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는 않고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상하게도 해가 갈수록 그녀들은 더 야위고 작아졌다. 또 촉촉하게 젖은 커다란 눈은 점점 커지고 화사하던 자태는 점점 흐릿해져서 그야말로 다키자와의 의식 속에 숨어들 것처럼 모호해졌다. 다키자와는 그것을 명확한 의식 속에서가 아니라 머리 오른쪽 위 언저리에서 인식하는 것 같은 그런 모호한 심경이었다. 유카와에게 꿈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은 꿈을 꾸기 시작한 지 6년째 되는 여름 초입이었다. 이제부터 나팔꽃이 피면 또 그 꿈을 꾸어야 하는 걸까? 그런 기분이 가슴속에 있어서 오랜만에 대학 근처 싸구려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다. 대학원에 남아서 현장 연구로 하루하루를 보내느라고 막노동꾼처럼 시커멓게 탄 유카와는 여전히 거칠거칠한 수염을 문지르고 있었다. 그런데도 미나토쿠에 있는 중견기업의 사장 아들이라니 행색만 보아서는 전에 들어 알고 있는 다키자와조차도 영 믿기지 않는다. 별 관심 없는 듯 듣고 있던 그는 느닷없이 나팔꽃 유령인지 네 욕망의 구현인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 라고 했다. 뭔데요? 유령 아가씨들이 흐릿해진 이유 말이야. 미야코랑 사귀기 시작한 게 지지난해 여름이었지? 희죽웃는 유카와를 보고 다키자와는 커다란 몸을 구부정하게 움츠렸다. 유카와의 누이 동생 미야코는 다키자와와 같은 학회 소속이었는데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에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는 현실적인 감각의 여자였다. 작은 일에도 쉽게 얽매이는 다키자와에게는 그 점이 매력이었다. 또 대범해 보여도 실제로는 섬세한 다키자와가 미야코 쪽에서도 마음에 들었는지 두 사람 간의 교제는 주위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다. 유카와는 실생활에서 욕망을 채우고 있으니까 여자 꿈이 필요 없게 된 게 아니냐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것을 눈치채고 다키자와는 온몸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애인의 오빠한테 그런 얼빠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다.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와 동시에
수긍할 수 없는 의견이기도 했다. 필요 없어졌다면 보통 꿈을 그만 꾸게 되지 않나? 아무리 흐릿해졌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그 꿈을 꾸는 것은 왜일까?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워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하다 보니 깜짝 놀랄 만한 결론이 나왔다. 혹시 미야코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 나쁜 결론이라는 것은 쫓아도 들러붙는 모기와 같다. 다키자와는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밤새 잠을 설쳤다. 날 밝을 무렵이 되어 겨우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자 여느 때처럼 그녀가 나왔다. 다키자와는 거세게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아주세요. 묘하게 낮고 쉰 목소리였다. 다키자와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그때 문득 바닥을 짚고 있는 그녀의 손등이 보였다. 뼈가 굵고 큼직한 잿빛이 도는 하얀 손. 다키자와는 손을 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억센 힘으로 다키자와의 팔을 붙들었다. 섬뜩한 감각이 손목을 타고 다키자와의 얼굴로 기어 올라왔다. 다키자와는 무의식 중에 뺨에 실룩실룩 경련을 일으키며 반사적으로 있는 힘껏 팔을 잡아 뺐다. 그러자 뚝 하고 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고 다키자와는 여자의 손에 손목을 잡힌 채 뒤로 나동그라졌다. 여자가 천천히 뒤를 돌아본다. 둥근 것이 그녀의 팔을 타고 또르르 굴러갔다. 다키자와는 여기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넌 대체 뭘 본 거지?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다키자와는 이불을 걷어차내고 묘하게 나른하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맨발로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나팔꽃은 피어 있었다. 단 4송이뿐. 그것도 묘하게 작아진 모습으로 늘어서 있었다. 다키자와는 이를 악물고 손을 뻗어 꽃을 잡아 뜯었다. 꽃잎이 손에 끈끈하게 들러붙는다. 두 손을 마주 비벼서 떨어내고 손을 흔들어 떨어뜨렸다. 그리고 손을 씻었다. 물을 세차게 틀어놓고 몇 번이고 씻었다. 손의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씻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기분 좋은 밤바람도 잠들어 버리고 해가 뜨기 직전에 아슬한 빛이 방 안 가득 들이비치고 있었다. 다키자와는 새삼 정신을 차린 듯 새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데? 나는 뒷말을 재촉했다. 그러고 나서 미야코하고 약속이 있어서 외출 준비를 했어. 미야코가 생일 선물로 준 하얀 티셔츠를 입었지. 근데 그렇게 손을 깨끗이 씻었는데도 나팔꽃즙이 어딘가에 남아 있었나 봐. 약속 장소에서 미야코의 말을 듣고 옆구리에 보라색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 둥그런 나팔꽃 얼룩처럼 말이야. 그 뒤로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담배 연기를 피해 고개를 돌리며 이야기를 듣는 동안 긴장한 나머지 곧게 펴고 있던 허리에서 힘을 빼고 책꽂이에 몸을 기댔다. 야, 나 노이로제인 걸까? 아니면 정말로 나팔꽃 유령에 쓰이기라도 한 걸까? 다키자와는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이 허공을 향해 물었다. 미야코하고 헤어지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 연상의 여자하고 사귀기 시작했어. 뭐 별로 좋아했던 건 아니야. 함께 있어줄 사람. 내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고 알아줄 사람이 필요했거든. 뭐 결국 오래 가지도 못하고
연말에 헤어져 버렸지만.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근데 꿈에 나오던 그 여자는 어떻게 됐냐?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물었다. 어떻게 됐냐고? 나도 몰라. 생각해보면 꿈을 뚜렷하게 꾸는 건 늘 칠성날 뿐이야. 그 전후로는 그냥 꿈에 나타나기만 해. 하지만 다키자와는 빈캔에 꽁초를 비비며 말했다. 꿈속에서 무언가가 휘감겨와. 무언가가 나한테 매달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심상이 시각적인 게 아니라 촉각적인 걸로 바뀌고 있어. 잘 때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내 몸에 감겨드는 느낌이 들어. 가끔씩 아, 그 여자들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모습이 달라졌어? 내가 묻자. 다키자와는 멍한 눈으로 나를 보면서 어? 하고 작은 목소리로 되묻더니 말했다. 어, 응, 점점 작아지고 있어. 점점 흐릿해져. 저 점점 야위어서 눈이? 눈이 왜? 눈을 보려고 하면 늘 거기서 꿈이 중단돼. 하지만 어쩌면 내 상상에 불과한 건지도 모르지. 어쩐지. 다키자와는 입을 다물었다. 말로 해버리면 상상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1년 뒤, 나는 아사가야에 사는 친구의 권유로 아사가야의 칠석제를 구경하러 갔다. 칠석제를 구경하다가 문득 다키자와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하지만 잠깐뿐이었다. 수척해진 모습은 확실히 심상치 않았지만 본인도 말하듯이 일단 한번 어딘가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의 성격을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거기에 시련의 충격까지 더해져 정신이 육체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휴가는 얻기 어려울 것이 아니냐. 건강이 그래서야 직장 다니기도 힘들 텐데 그만두고 한동안 고향에 내려가 있으면 어떠냐 하고 권했다. 다키자와는 놀라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는 나 같은 사람에게 그동안 쌓인 것을 토해냈더니 마음이 좀 편해졌다며 확실히 올 때보다 나아진 얼굴빛으로 웃었다. 그 뒤로는 소식이 없었고 나도 내 문제로 바쁘게 지냈다. 아사가야의 칠석제는 생각보다 작은 축제였지만 고향을 떠나 여름 축제에서 멀어진 지 오래인 나 같은 사람에게는 꽤 흥겨웠다. 그날 밤은 친구 집에서 묵고 녹아내릴 것 같은 무더위 속에 집으로 돌아간 것은 다음 날 이른 오후였다. 집에 가보니 자동응답 전화기에 다키자와의 죽음과 장례 일정을 알리는 메시지가 녹음되어 있었다. 반사적으로 달력을 보며 나는 하숙방 한복판에 멍하니 서서 이럴 수가 라는 말을 연발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나만이 아니었다. 빈소에서 유카와 시인 듯한 시커멓게 탄 남자도 몇 번이고 그렇게 말하고 울면서 청주를 양조잔으로 들이켜고 있었다. 다 큰 남자가 큰 소리로 녀석은 병이었어 라고 되뇌며 이를 악물고 우는 모습은 상당히 기이했다. 이윽고 후배들이 그를 에워싸고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다. 나는 말로만 듣던 유카와 씨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다. 하지만 그것을 꾹 참으며 말라붙은 초밥을 노려보고 앉아 있었다. 그때 귀에 선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다. 고개를 들어보니 유카와 씨보다도 더 시커먼 남자가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일본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 시커멓게 탔다. 멍하니 바라보자 남자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나 미카즈키요. 오랜만이다. 아, 미카즈키? 앞서서 잠깐 언급했던 아버지를 따라 인도네시아로 간 친구였다. 10년 만일까? 나는 그곳이 빈소라는 것도 있고 재회를 기뻐했다. 지금은 그쪽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어. 저 현지 여자랑 결혼해서 자식도 있고. 미카즈키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나는 그저 놀라서 고등학교 때보다 커진 눈과 갈색이 된 머리카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큰할아버지 장례식에 온 거요. 근데 다키자와 장례식에도 참석하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다. 나는 짤막하게 다키자와가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1년 동안 연락 한번 하지 않은 것이 후회막급이었다. 빈소에서 들어보니 다키자와는 툇마루의 유리를 뚫고 나가서 마당에 있는 바위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쓰러진 채로 집주인에게 발견되었다. 늦게 발견된 탓도 있어서 결국 다키자와는 한 번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로 숨졌다고 한다. 집안에서 발생하는 사고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웠다. 악몽에서 달아나려다가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달아나는 결과가 되고 만 것이다. 다키자와를 만난 지 벌써 10년이나 돼서 그런지 녀석이 요즘 그렇게 신경질적이었다는 게 도통 믿어지지가 않네. 그 녀석 고등학교 때는 상당히 대면대면 했었거든. 처음 하숙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이 자식 이런 성격 가지고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진심으로 걱정되더라고. 저 이사한 기념으로 내가 심어준 나팔꽃은 뭐 지금쯤 꽃도 안 피게 됐겠지 뭐. 뭐라고? 나팔꽃? 나는 오싹해서 미카즈키를 보았다. 그려. 그 녀석 방이 하도 살풍경해서 내가 집에서 나팔꽃 씨를 가져다가 창 밑에 심었거든. 그 나팔꽃이... 하지만 나는 하려던 말을 애써 삼켰다. 나팔꽃은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씨앗이 생기고 싹이 터서 꽃을 피우거든. 다키자와가 귀찮은 일은 딱 질색이잖아. 그래서 그 녀석한테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요. 그럼 아직도 꽃이 피어 있는 거야? 나는 소박한 의문을 입 밖으로 냈다. 근데 그게 또 그렇지도 않아서 말이요. 나팔꽃이 어떻게 꽃가루 바지를 하는지 알고 있냐?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미카즈키는 말을 이었다. 제 꽃가루 바지라고 꽃이 오므라들잖냐. 그 오므라드는 벡터를 이용해서 수술의 꽃가루를 안쪽에 있는 암술에 묻히는 거요. 단 여기에는 왜 그런지 약점이 있어. 몇 세대씩 그렇게 제꽃가루 바지를 하다 보면 뒤로 갈수록 꽃이 작아지고 약해지거든. 결국에는 씨를 남기지 못해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요. 하지만 제꽃가루 바지로 번식하는 식물이 제꽃가루 바지에 의해서 절멸되다니 이상하다. 뭐 원래라면 유전자에 그에 대한 보호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단나팔꽃은 원예종이라서 어차피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꽃이요. 저 다키자와한테 관리하는 방법 정도는 가르쳐 줄 걸 그랬나 봐.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뇌수가 싸늘하게 식는 듯한 기분을 맛보고 있었다. 점점 작아진다. 점점 야윈다. 다키자와에게 들은 나팔꽃 유령의 모습 그대로였다. 다키자와가 그가 말한 것처럼 나팔꽃 유령에 씌었다고 가정하자. 나팔꽃은 무슨 생각으로 다키자와한테 들러붙었을까? 나팔꽃은 제 꽃가루 바지를 되풀이한 끝에 찾아올 파멸을 알고 있었다. 원예가라면 분명히 다른 나팔꽃과 교배해서
꽃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키자와는 그러지 않았다. 다키자와의 꿈에 나타난 나팔꽃 유령들은 필사적이었던 것이다. 새로운 피를 손에 넣어 어떻게든 건강한 자손을 남기고 싶어 했다. 그러나 다카자와는 물론 그런 일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이윽고 나팔꽃들은 서서히 작아지고 색도 흐려졌다. 제 꽃가루 바지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도 나팔꽃들은 아마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다키자와한테 접근하기를 그만둘 수는 없었다. 그러나 나팔꽃은 이미 제 모습을 잃기 시작했다. 다키자와는 무서워했다. 그리고 마침내 반쯤은 노이로제 상태이던 다키자와는 건강한 자손을 남기고 싶다는 나팔꽃의 강렬한 사념에 지고 말았다. 거품이 꺼져버린 맥주를 끝까지 들이켜며 나는 다키자와가 죽음을 향해 뛰어들 정도로 무서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때 다키자와는 여자의 눈이 라고 말했었다. 나는 나팔꽃의 생김새를 떠올리고 여자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여자의 눈이 사라지고 눈구멍이 속으로 푹 꺼진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흡사 나팔꽃처럼 얼굴 중심에 하얀 깔때기가 2개 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생각을 멈췄다. 그만두자 하고 나는 머리를 흔들어서 섬뜩한 공상을 내몰았다. 지금은 그저 다키자와를 추모하자. 그리고 몇 세대 동안 쌓아온 끝에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나팔꽃도 부디 저 세상에서는 커다란 꽃송이를 화사하게 피우고 있기를 바랐다.